1988년 발렌타인데이 오후였어요.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하루였지만 이날 조지아주의 한 마을에서는 끔찍한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쓰레기 수거함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저 버려진 캔을 찾으려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비정상적으로 강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독특한 지퍼 패턴이 있는 큰 여행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 하지만 그는 조심스레 가방을 열어보기로 합니다. 조심스레 가방의 지퍼를 내린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냄새와 함께 담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담요를 걷는 순간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어요. 담요에 쌓여져 있던 것은 이미 숨이 멎은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미국 조지아주 밀렌이라는 조용한 동네의 북쪽 외곽에 자리한 쓰레기 수거함이었어요. 시신을 발견한 남성은 갑작스레 마주한 끔찍한 장면에 몸이 얼어붙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확인을 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합니다. 잠시 후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가방 속을 들여다봅니다. 여성의 시신은 알몸 상태로 비닐 테이프에 몸 전체가 칭칭 감겨 있었고 두 발은 꽁꽁 묶인 채였어요. 그리고 시신을 덮고 있던 담요와 이불들. 그건 마치 누군가 그녀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신이 담긴 가방은 흔히 이민 가방이라 불리는 지퍼를 열어서 길이를 늘렸다 줄일 수 있는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가방 속에는 담요 외에 침구류도 함께 발견됐는데요. 연두색 베개와 젓갈색 침대복, 그리고 시트와 나비자수가 있는 수건이었어요. 이 침대복 세트는 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1980년도 당시 한국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던 세틴 소재의 꽃무늬가 있는 스타일이었고 조지아주 한인상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었다고 해요. 시신이 발견된 쓰레기통은 일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 수거함이었어요. 하지만 위치는 꽤 외진 곳에 있었죠. 이 쓰레기 수거함은 지역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곳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조차 알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수사관들은 이 점에 주목합니다. 범인은 이 장소를 알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일 거고, 즉, 이 지역을 잘 아는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찰은 쓰레기 수거 차량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바로는 쓰레기가 마지막으로 수거된 건 이틀 전 금요일 오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신은 최소 이틀 전 금요일 오후 이후에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컸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신을 처음 발견한 남성이 흥미로운 진술을 해요. 시신을 봤을 때 근처에 갈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를 데리고 다시 왔을 땐 그 차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후 비슷한 목격담이 또 하나 접수됩니다. 근처에 살던 어린 두 아이의 증언이었어요. 사건 발생 이틀 전, 그러니까 금요일, 아이들은 수거함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내 아기! 놀란 아이들이 쳐다봤는데 갈색 차량 한 대가 쓰레기통 옆에 정차를 했고 중년으로 보이는 남녀 2명이 내려서 무언가를 버렸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우선 이 여성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시신은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으니까요. 얼굴을 알아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겨우겨우 지문을 채취하긴 했지만 그 과정 역시 극도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해요. 부검 결과 이 여성은 사망한 지 최소 4일에서 7일가량 지난 상태였어요. 짙은 갈색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는 16에서 25세 사이로 추정되었고 키는 약 165cm에서 몸무게는 61kg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하나. 시신은 한쪽 윗니에 일부가 삐뚤게 자라나 있었는데요. 이 치열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이 여성을 아시아인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신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는 점이에요. 건강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약물이나 술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어요. 즉, 자연사나 과로, 중독의 가능성은 모두 배제됐다는 얘기죠. 이건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는데 희한하게도 목을 졸린 자국은 없었어요. 그리고 시신과 함께 있던 베개에 주목합니다. 혹시 이걸로 입과 코를 막았던 건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베개에서는 혈흔이나 섬유 흔적도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여성은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밀렌 지역은 조지아주에서도 빈곤율이 높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곳엔 아시아인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말이 달랐습니다. 당시 조지아주의 고속도로에는 업소를 위장한 인신매매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불법 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불법 체류자나 이민자 여성들이 일자리나 결혼을 미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어두운 세계에 팔려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리고 이 시신의 여성 역시 인신매매 조직의 희생자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수사관들은 조심스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신원도 행적도 신고도 없는 여성.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부검이 끝난 후 그녀에게서 알아낼 수 있었던 건 단지 추정치뿐이었어요. 그렇게 미스터리한 그녀는 지역의 이름을 따 제인 밀렌 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제인 도는 미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부를 때 쓰이는 이름이에요. 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었었는지 시신은 DNA조차 채취되지 못한 채 화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군지 몰랐고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이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밀렌에 있는 한 장의사였습니다. 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여성을 조용히 화장했습니다. 그는 쉽게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었어요. 어딘가에서 이 여성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유해를 땅에 묻지 않고 조용히 보관하기로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언젠가 밝혀지길 바라면서요. 수사관들은 이 여성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지아주 수사국은 먼저 시신의 지문과 치과 기록을 확보해 미국 전역에 신고된 실종자들과 하나하나 대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특징 중 하나였던 삐뚤게 자란 윗니를 바탕으로 그녀의 얼굴을 스케치해서 신문에 공개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나중엔 정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컴퓨터 합성 이미지까지 만들어져서 대중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은 걸까요? 얼마 후 한 통의 제보가 수사국에 걸려옵니다.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조지아 밀렌으로 최근 이사 온 23살의 청년 조니 영에 대한 제보였어요. 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보를 한 건 다름 아닌 그의 삼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조니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여자와 어울렸는데
그 여자가 스케치 속 여자랑 아주 비슷했어. 둘이서 마약 밀수범의 돈을 훔쳐 도망쳤다고 들었어. 수사관들은 즉시 조니 영을 소환해 신문했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만한 증거도 목격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단서는 그렇게 허무하게 끊겨버립니다. 그 후에도 이 여자를 아는 것 같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되었지만 실제로 신원을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어요. 시간은 흘렀고 수사는 어느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한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그야말로 답보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조용했던 밀렌 경찰서에 한 통의 수상한 전화가 걸려와요. 수화기 너머의 남성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죽였어요. 도망치는 것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뚝 끊겨버립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이 전화를 추적했고 놀랍게도 이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이전에도 수사선상에 올랐던 조니 영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뉴저지주에서 발견되었는데 하지만 정작 조니 영은 나는 그런 전화를 건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며 오히려 삼촌이 진짜 범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더 황당한 건 그가 털어놓은 한마디였습니다. 제인도가 발견되기 며칠 전 삼촌과 어떤 남자가 나에게 쓰레기 수거함을 보여줬어요. 그때 뭔가 이상했어요. 이 말에 수사관들은 즉시 삼촌을 다시 불러 신문했지만 그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떠한 물증도 새로운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은 또다시 벽에 부딪혔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더 흘러 조니 영은 2006년에 끝내 사망하게 돼요. 사건 10년 후 1998년 이 사건의 증거가 재조사돼요. 수년간 발전한 DNA 분석 기술 덕분에 오래된 미제 사건의 증거들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수사관들은 시신을 감쌌던 테이프에서 갈색빛의 금색 카펫 섬유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침구류에서 DNA 흔적까지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걸까요? 하지만 결과는 또 한 번 수사팀을 무너뜨립니다. 채취된 DNA는 분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1998년 당시에는 범죄 용의자나 확정된 실종자에 한해서만 DNA를 등록할 수 있었어요. 제인도는 범죄 피해자이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가족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즉, 누구인지 모르는 시신의 DNA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수사국의 철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어요. 결국 이 사건은 신원 불명인 채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제인도를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이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2023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35년.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만 남을 것 같았던 이 사건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2023년 10월 조지아 수사국은 최첨단 DNA 분석 기업인 오트람이라는 회사와 손을 잡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의 유전자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의 가족이나 친척을 찾아내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즉, 유전자 계통 추적을 활용한 DNA 분석 기술이었습니다. 수사국은 마지막 희망을 담아서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담요에서 채취한 DNA를 오트람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매치된 DNA가 발견된 거예요. 35년 만에 밝혀진 그녀의 이름. 그녀는 바로 김정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여동생이 실종된 언니를 찾기 위해 DNA를 등록해두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겨우 26살이었던 그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언니의 정체가 35년이라는 시간 너머에서 드디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유해는 다행히도 35년 동안 그 밀레네 장의사가 보관하고 있었고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시 수사관들에 따르면 그녀의 여동생은 뉴욕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35년 만에 밝혀진 그녀의 이름.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녀의 과거 행적에 대한 단서는 국내 다큐멘터리 프로의 취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취재된 바로는 1981년 그녀는 한국의 미군 부대에서 미군 남성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죠. 그녀가 이주한 곳은 조지아주의 하인스빌이라는 동네였고 시신이 발견된 밀렌에서 11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하인스빌은 주요 군사기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로 미군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밀렌은 하인스빌과 또 다른 군사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수사관들은 범인이 군 관련 인물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게 됩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한 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하인스빌에 있는 한 바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두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대요. 그중 한 사람은 자폐 증세가 있는 마이클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미군 조였습니다. 마이클은 그때 당시 하인스빌 시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마이클을 돌봐달라며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녀와 마이클은 트레일러에서 룸메이트로 함께 살았고 이 트레일러 역시 마이클의 아버지가 제공한 거였어요. 일각에서는 마이클이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단 말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단지 돌봄과 공존의 관계였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조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마치 자기 집인 양 두 사람이 살던 트레일러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지속된 3명의 이상한 동거.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는 소유욕이 강했고 그녀가 바에서 손님과 대화하는 것조차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자주 싸움이 일어났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불안정해 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주변 사람들에게 뉴욕에 가겠다는 말을 남긴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어요. 연락도 흔적도 없이.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녀와 함께 살던 두 남자 중 누구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소유욕이 심했던 조조차도 그녀의 행방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진짜 뉴욕으로 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미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녀가 정말 뉴욕으로 떠나려다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그녀의 옛 지인의 기억에 따르면 시신과 함께 발견된 친구류와 여행 가방이 그녀의 집에서 봤던 것과 매우 비슷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녀의 시신을 감쌌던 비닐 테이프에서 나온 갈색빛의 카페 섬유는 놀랍게도 그때 당시 그녀의 집 카펫 바닥의 색상과 흡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견된 침구류는 한국에서 제작된 거였잖아요. 이 점을 보면 그 침구류는 그녀의 것이었고 범행은 그녀의 집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수사국은 우선 마이크를 조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폐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시신을 유기하기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게다가 그는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조, 그의 폭력성과 소유욕,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후 보였던 이상한 무관심까지 모든 게 수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의 정확한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조라는 이름만으로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공식 기록도 DNA도 없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 수사국은 이 조라는 남성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여전히 미궁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마침내 밝혀졌지만 그녀를 그렇게 만든 범인은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왜 누구에게 이토록 잔혹하게 버려졌던 걸까요?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그날의 쓰레기 수거함과 함께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